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일생의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의자 고치는 여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파상은 자신의 장편 소설 피에르와 장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건 그것을 표현하는 낱말은 하나뿐이고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사도 하나뿐이며 그것을 형언하는 형용사도 하나뿐이다. 그러니 그 낱말, 그 동사, 그 형용사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야 한다. 결코 근사치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행여 기분 좋은 속임수일지라도 결코 속임수나 말장난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그는 적합한 하나의 언어를 찾기 위해 예민하게 인간과 사물을 관찰하고 살폈으며 썼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모파상의 수많은 단편들과 장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자 샤를 브리노는 모파상의 언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언어, 오늘의 언어이자 내일의 언어이며 그것이 그의 작품이 늙지 않는 이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책 의자 고치는 여자를 읽으며 사랑을 받는 자와 주는 자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요? 누가 더 행복한가요? 늙지 않는 모파상의 언어로 쓰여진 단편 의자 고치는 여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의자 고치는 여자 기드 모파상 베르트랑 후작의 집에서 열린 사냥 개시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 8명의 젊은 여자, 그리고 마을 의사가 불 밝혀지고 과일과 꽃이 차려진 커다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일생에 사랑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논쟁이었다. 오직 한 번, 진지한 사랑을 한 사람들을 예로 드는가 하면 여러 번 격렬하게 사랑한 다른 예들도 나왔다. 대개 남자들은 열정이란 질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를 여러 번 덮칠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그 존재를 죽일 정도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이 반박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관찰보다는 시에 더 기대는 여자들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인간에게 오직 한 번만 닥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벼락을 닮아서 그것에 맞은 심장은 텅 비고 피폐해지고 불타버려 어떤 다른 강력한 감정도 심지어 어떤 꿈조차 다시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을 많이 해본 후작은 그 믿음을 맹렬히 반박했다. 나는 우리가 온 힘과 영혼을 바쳐 여러 번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을 두 번째 열정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다시 사랑에 빠질 모든 기회를 박탈하지만 않았더라면 치유되었을 거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자연사할 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술꾼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셔본 사람이 마시듯이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이지요. 사람들은 의사를 심판으로 삼았다. 파리 출신으로
시골로 내려와 사는 나이 든 의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청했다. 그는 딱히 자기 의견이 없었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 동안 지속되다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후작 부인이 손뼉을 쳤다. 그거 멋지군요. 그렇게 사랑받는 건 얼마나 꿈 같은 일일까요? 그런 필사적이고 감동적인 애정에 묻혀 55년을 사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런 식으로 사랑받은 분은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얼마나 삶을 찬미할까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네, 부인. 사랑받은 사람이 남자였다는 점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을의 약사 슈케 씨입니다. 여자도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매년 성으로 찾아와서 의자를 고치는 노파입니다. 잘 이해하시도록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여자들의 열광이 시들해졌다. 불쾌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마치 사랑이 섬세하고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닥칠 수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듯이.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저는 3달 전에 이 노파의 임종 침상에 불려갔습니다. 노파는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 늙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커다란 검은 개 2마리와 친구들과 관리인들을 데리고 전날에 도착해 있었어요. 신부님도 벌써 와 있었지요. 여자는 우리를 자신의 이원 집행인으로 삼았고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살아온 온 생애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삶보다 특별하고 비통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자 수성공이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한 번도 땅에 뿌리를 내린 집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벌레처럼 더러운 꼴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 도랑 부근에 머물렀죠. 그들은 그곳에다 말을 풀어 풀을 뜯게 했지요. 개는 다리 사이에 주둥이를 묶고 잠을 잤고 어린 딸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그늘 밑에서 마을의 모든 낡은 의자들을 고치는 동안 풀밭에서 뒹굴며 놀았어요. 그 떠돌이 거처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의자 고쳐요. 익히 알려진 이 소리를 외치면서 집집마다 도는 걸 누가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몇 마디만 하고 그들은 마주 앉거나 옆에 앉아 짚을 꼬았지요. 아이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의 남자애들과 접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딸애를 불렀습니다. 못된 계집애, 얼른 돌아오지 못해? 그것이 그녀가 들었던 유일하게 다정한 말이었지요. 딸애가 더 자라자 부모는 딸을 보내 파손된 의자들을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광장 저 광장을 다니다가 몇몇 남자애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면 새 남자친구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놈아, 이리 오지 못해? 가난뱅이들과 얘기하는 게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대개 남자아이들은 그녀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부인들이 그녀에게 동전 몇 푼을 주면 그녀는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11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을 지나가다 묘지 뒤에서 어린 슈케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친구가 이 리아르를 훔쳐가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부르하고 여린 머리로 항상 즐겁고 기쁘기만 할 거라고 상상했던
어린 부르주아가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가갔고 그 슬픔의 이유를 알고는 아이의 손바닥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놓았지요. 7수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서 대담하게도 남자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자아이는 동전을 유심히 살피느라 가만히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밀치지도 때리지도 않는 걸 보고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뽀뽀를 했지요. 그러곤 달아났습니다. 그 가련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그 어린애한테 애착을 품은 건 거린으로 가진 재산을 그에게 몽땅 바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달콤한 첫 입맞춤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불가사의는 아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그 묘지 구석과 그 아이를 꿈꿨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어 그녀는 의자 수선비를 받거나 식료품을 사러 가서 부모의 돈을 한 푼씩 슬쩍 빼서 훔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고 주머니 속에 이프랑이 들어있었지만 아주 깨끗한 약국집 아이를 그의 아버지 가게 유리창 너머 빨간 유리병과 촌충 사이로 볼 수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녀는 그 색깔 있는 물의 후광 덕에 반짝이는 유리의 광채 덕에 한층 더 매혹되고 들뜨고 흥분해서 그를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마음에만 품었고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그 애를 만났을 때 덤벼들어 끌어안고 격렬하게 뽀뽀를 했는데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아이를 달래려고 가진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상팀.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보물을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돈을 받고 그녀가 마음껏 어루만지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녀는 모은 돈을 남자아이의 손에 몽땅 쥐어주었고 아이는 승낙한 뽀뽀를 대가로 거리낌 없이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어떤 때는 30수였고 어떤 때는 2프랑, 어떤 때는 12수였으며 돈이 적어서 그녀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 울고 싶었지만 그 애는 벌이가 시원찮은 애였지요. 마지막엔 5프랑짜리 커다란 동전 하나여서 아이는 흡족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아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초조하게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보이면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갔지요. 그럴 때면 여자아이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남자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물어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한한 외교성을 발휘해 자기 부모의 여정을 바꿔서 방학 때 그곳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년이나 공을 들이고 나서야 성공했지요. 따라서 그녀는 2년이나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겨우 알아보았지요. 그만큼 그 애는 많이 변했고 키가 컸으며 금장단추가 달린 제복 입은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멋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며 그녀 곁을 거만하게 지나갔지요.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끝없이 괴로워했지요.
매년 그녀는 그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앞을 지나가면 감히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고 그는 그녀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말했지요. 의사 선생님, 그이는 내가 이 땅에서 본 유일한 남자예요. 저는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일을 계속하면서 개를 한 마리 대신 2마리를, 사람들이 감히 대들지 못할 무시무시한 개 2마리를 두었지요.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두고 떠난 그 마을로 들어서다가 슈케 가게에서 웬 젊은 여자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였지요. 그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청 광장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주정뱅이가 그녀를 건져서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 슈케가 실내복 차림으로 내려와 그녀를 간호했는데 그녀를 알아본 그는 내색은 하지 않고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문지르더니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군요. 이렇게 바보처럼 굴면 안 되죠. 이 말로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고집했지만 그는 치료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평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매년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고요. 그녀는 그의 가게에서 비상약품을 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까이서 그를 보았고 그에게 말을 걸었으며 여전히 돈을 주었지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올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내게 모두 들려준 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변함없이 사랑해온 사람에게 일평생 모아온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일한 건 오직 그를 위해서였고 돈을 모으기 위해 심지어 끼니마저 걸렀으며 자신이 죽고 나면 적어도 한 번은 분명히 그가 그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게 2327프랑을 내놓았어요. 나는 장례 비용으로 신부님께 27프랑을 드렸고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나머지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튿날 저는 슈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살찌고 시뻘건 2사람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품 냄새를 풍기며 거만하고 흡족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권했고 버찌주를 한 잔 주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울 거라고 확신하고 감동한 목소리로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슈케는 그 떠돌이 여자, 의자 고치는 여자, 그 품팔이꾼이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명성을, 신사의 평판을, 그의 내밀한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한 섬세한 무엇을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의 아내도 그만큼이나 격분해서 거듭 말했습니다. 그 거지 여자가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한쪽 귀 뒤로 그리스 모자를 젖혀 쓴 채 식탁 뒤로 성큼성큼 걷더군요.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남자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 여자가 살아있었을 때 알았더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그 여자를 체포하게 해서 감방에 집어 넣었을 텐데 말이죠. 그랬으면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내 경건한 발걸음의 결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지만 내 임무는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지요. 그분이 자신이 모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내게 맡겼어요. 2,300프랑 정도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막 알려준 사실이 대단히 불쾌하신 모양이니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편이 낫겠군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충격받고 마비된 듯 나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온갖 지역과 온갖 모양의 돈, 금화와 동전이 뒤섞인 가련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여자의 마지막 의지였다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황망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가 다시 말하더군요. 그럼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맡겼으니 우리는 좋은 일에 그 돈을 쓸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는 돈을 내려놓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가 나를 찾아와서 불쑥 말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그 여자가 여기 마차를 남겼죠?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잘됐군요. 좋습니다. 그걸로 내 채소밭에 오두막이나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떠나려 했지요. 내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늙은 말과 개 2마리도 남겼어요. 그것도 가지시렵니까? 그가 흠칫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의사와 약사가 적이 되겠어야 되겠어요? 개 2마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말은 큰 뜰을 가진 신부님이 가지셨습니다. 마차는 슈케의 오두막으로 쓰였고 그는 그녀에게 받은 돈으로 철도 채권 5장을 구매했지요. 바로 이것이 제가 살면서 만난 유일한 깊은 사랑입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눈물이 글썽해진 후작 부인이 한숨 쉬며 말했다. 결국 사랑할 줄 아는 건 여자뿐이군요. 기드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자.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